팔순잔치 날 평생 지켜온 단층집이 사위 손에 넘어가며 무부부는 고시원으로 내쫓긴다. 믿었던 딸마저 등을 돌리고 남편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순간 할머니는 숨겨둔 비밀을 꺼낸다. 사위가 전세 계약까지 내버린 그 집은 사실 친정오빠 명의였던 것. 잔치 자리에서 폭로된 진실의 사위와 딸은 무릎 꿇고 오열하고 노부부는 마침내 존엄을 되찾는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오늘 하루 에너지 충전 완료. 행복해지실 거예요. 전북의 작은 시골 마을. 해가 뜨면 달구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평범한 곳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정불래 할머니는 올해로 78살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불래는 손에 굳은 살이 박일 정도로 농사일에 매진해온 성실하고 꿋꿋한 여인이었습니다. 불래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 마당에 나가 물을 길어오고 텃밭의 작물들을 살펴보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남편 정춘식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이 단층집은 그들이 젊은 시절 어렵게 돈을 모아서 지은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불래가 마당에서 바라본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춘식은 평상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오늘 같은 날엔 고추가 잘 말라갈 거야. 부부는 이렇게 소소한 일상의 대화를 나누며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불래에게는 특별한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에서 살고 있는 큰딸 정미숙과 그 남편, 그리고 두 손주들이었습니다. 미숙은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잘해서 서울의 좋은 대학을 나오고 괜찮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사위는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딸과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안부 전화를 했는데 요즘은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만 짧게 통화할 뿐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좀 바빠서요. 애들 학원도 보내야 하고 남편도 회사 일이 많아지고. 미숙은 항상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불래는 이런 상황이 서운하면서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울에서 살면서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중얼거릴 때면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집 한 채뿐이지. 그래도 애들한테 남겨줘야지. 이 집은 불래와 춘식이 결혼 초기에 품팔이를 하고 농사를 지어가며 10년 넘게 돈을 모아서 지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초가집이었지만 나중에 개량해서 슬레이트 지붕의 벽돌로 쌓은 단층집으로 만들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방 3개의 거실과 부엌이 있는 제법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래 부부를 부러워했습니다. 자식들이 서울에서 잘 살고 있고 집도 튼튼하게 지어놓았으니 노후 걱정이 없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불래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딸과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손주들과 함께 이 집에서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녁 무렵 불래는 마당에 앉아 봉숭아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올해가 가면 자신도 80이 됩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는 이 마당에서 함께 놀았는데 이제는 서울에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했지만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불래야, 저녁 준비 안 해? 춘식이 부엌에서 불래를 불렀습니다. 네, 금방 할게요. 불래는 마당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불래의 팔순잔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에서는 팔순잔치를 큰 경사로 여기는 풍습이 있었고 불래 역시 오래전부터 이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전에 딸 미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팔순잔치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미숙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게 들렸습니다. 불레는 반가운 마음에 대답했습니다. 아직 특별히 준비한 건 없는데 마을 분들이랑 간단하게 할 생각이야. 그럼 안 되죠. 엄마 팔순인데 제대로 해드려야죠. 저희가 내려가서 도와드릴게요. 미숙의 말에 불레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사위, 손주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며칠 후 미숙과 사위 박진호 그리고 두 손주가 차를 타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불레는 현관 앞에서 손을 비비며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뛰어와 불레를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본 손주들이 많이 자란 모습에 불레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안녕하셨죠? 사위 진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불레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겼지만 진호의 눈빛 어딘가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가족들을 본 기쁨의 그런 느낌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엄마, 팔순 잔치 준비 때문에 며칠 더 있을 거예요. 마을 분들께도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고요. 미숙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레는 마음속으로 기뻤습니다. 딸이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준다는 것이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춘식도 오랜만에 만난 사위와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농사일은 어떠세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게 다행이지. 춘식이 대답했습니다. 이튿날부터 미숙과 진호는 팔순 잔치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마을 이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잔치 음식을 준비할 업체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불레는 딸과 사위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주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불레는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호가 집 안팎을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마당을 둘러보고 대문을 자세히 보더니 심지어는 등기부등본까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집 서류 같은 건 어디에 두세요? 요즘 도둑이 많아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진호의 말에 불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서류는 안방 장롱 위에 두고 있는데 그게 왜요? 아니에요. 그냥 안전하게 보관하시라는 뜻이에요. 진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불레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집 서류에 관심을 갖는 걸까요? 팔순 잔치를 사흘 앞둔 어느 날, 진호가 불레와 춘식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잔치 준비하는 동안 서울에 한번 올라오시는 게 어떨까요?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없으면 집 걱정이 되는데. 불레가 망설이자 진호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집은 제가 관리할게요. 장모님, 요즘 빈집털이도 많으니까 걱정 마시고 오세요. 제가 매일 와서 확인할 테니까요. 미숙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서울 구경도 시켜드리고 싶고 아이들이랑도 좀 더 놀아주세요. 잔치 전날 내려오시면 되잖아요. 결국 불레와 춘식은 며칠 서울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떠나는 날 아침, 불레는 마당에 봉숭아꽃을 바라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불편했지만 딸과 손주들을 생각하며 그 느낌을 떨쳐버리려 했습니다. 여보, 집 문단속 잘했죠? 불레가 춘식에게 물었습니다. 응, 걱정 마. 사위가 잘 지켜줄 거야. 춘식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어딘가 확신이 없는 듯 했습니다. 차가 마을을 벗어나며 불레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이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틀을 보낸 불례와 춘식은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본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애교를 부리고 함께 공원에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불례는 이런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팔순잔치 전날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자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계속 집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미수가, 우리 이제 내려가야겠다. 내일이 잔치날인데 준비할 게 많잖니. 불례가 말하자 미숙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계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이 너무 아쉬워해요. 미숙이 말했지만 불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집에 가서 잔치 준비도 봐야 하고 마을 분들께도 인사드려야지. 마침내 오후 늦게 불례와 춘식은 마을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불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춘식도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괜찮겠죠? 불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가? 집 말이에요. 왠지 마음이 불편해서요. 춘식은 불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위가 잘 지켜줬을 거야. 걱정 마. 드디어 마을에 도착한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해가 지면서 마을은 조용했고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까워질수록 불례의 가슴은 더욱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집대문 앞에 도착한 순간 불례와 춘식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문에 하얀 종이가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전세 노음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춘식이 종이를 떼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불례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대문에 기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모르는 사람들의 짐이 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낯선 여자가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그 여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여기 집주인이야. 춘식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식으로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서도 있어요. 불례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위가 자신들 몰래 집을 전세로 내준 것이었습니다. 그 계약을 누구와 했어요? 불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진호 씨요. 집주인 사위라고 하시던데요. 그 순간 불례와 춘식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위가 자신들을 서울로 보낸 사이에 몰래 집을 전세로 내주고 전세금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춘식이 중얼거렸습니다. 전세 세입자는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모르고 계약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불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들 잘못이 아니에요. 일단 저희가 어디 갈 곳을 찾아야겠네요. 그날 밤 불례와 춘식은 마을 이장님 댁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장님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자기 장인어른 집을 몰래 전세를 내다니. 이튿날 아침 불례와 춘식은 급히 근처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좁디 좁은 고시원 방에 들어서자 평생 넓은 집에서 살던 두 사람에게는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고시원 방은 겨우 평반 남짓한 크기였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불례는 방 한가운데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춘식은 담배를 꺼내 쥐었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고시원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도 없었습니다. 여태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집을 지들 맘대로 전세를 내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울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블레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충격은 컸지만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블레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집은 제 이름이 아니거든요. 춘식이 놀란 눈으로 블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집은 제 친정오빠 만수 오빠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오빠가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아무도 그 집을 건드릴 수 없어요. 사실 블레는 젊은 시절부터 늘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집 명의를 신뢰할 수 있는 친정오빠 이름으로 해둔 것이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할머니처럼 보였지만 블레는 생각보다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사위가 한 계약은? 춘식이 물었습니다. 무효죠. 오빠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블레의 눈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블레는 춘식과 함께 친정오빠 정만수를 찾아갔습니다. 만수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한 모습으로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빠, 블레가 대문 앞에서 불렀습니다. 만수가 고개를 돌리더니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블레야,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왔어? 평소 같으면 웃으며 인사했을 블레의 표정이 심상치 않자 만수의 얼굴도 심각해졌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요. 블레는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사위가 자신들을 서울로 보낸 사이에 몰래 집을 전세로 내주었다는 것,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집에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은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까지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만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만수는 지팡이를 바닥에 탁 내려쳤습니다. 그놈이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을 전세로 내? 만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오빠, 그 집이 오빠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걸 사위가 모를 거예요. 그냥 저희 이름인 줄 알고 그런 것 같아요. 블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상관없어. 남의 집을 함부로 건드린 건 잘못이야. 만수는 여전히 정정한 몸으로 블레와 춘식을 이끌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동생아, 내가 힘들 땐 내가 나서야지. 그 집은 분명히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 놈들이 아무리 계약서를 써봤자 소용없어. 먼저 블레와 만수는 면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확실히 집은 정만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전세 계약이나 변경사항도 등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봐라, 여기 분명히 내 이름이 있잖아. 만수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어서 세 사람은 읍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나이 든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명의가 정만수님으로 되어 있는데 명의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세 계약은 무효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블레가 물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다만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전세금을 이미 지불했으니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우선 전세 세입자에게 집이 불법 계약이었음을 통보하고 사위 박진호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세 사람은 다시 블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전세 세입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박진호가 차를 타고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블레 일행을 보자 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여기 왜 오셨어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왜 오긴 몰래 와? 내 집인데 왜 못 와? 만수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 집은 제가 정식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곳입니다.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정식으로? 누구 허락받고 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만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 내가 도장 찍지도 않았는데 무슨 계약이 성립돼? 진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이 장모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집 아니에요. 내가 평생 살았다고 해서 내 이름인 줄 알았나? 이 집은 처음부터 내 오빠 이름이었어. 불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한 계약은 처음부터 불법이었던 거야. 진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장모님이 평생 사신 집인데 명의가 외삼촌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위장 아니에요? 탈세를 위한 편법 아닙니까? 만수가 지팡이를 바닥에 콱 내려쳤습니다. 위장이라고? 탈세라고? 이 집은 내가 돈을 보태서 동생이 지을 수 있게 도와준 집이야.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한 거고. 그게 뭐가 잘못됐어? 이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가 나니까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불레네 집에서 무슨 일이 난 거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진호는 마을 사람들이 모이자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머님들,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이러면.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해. 당장 그 세입자들 내보내고 우리 집 돌려놔. 마을 이장님도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장님이 물으니까 불례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장님은 듣고 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나. 사위가 장인어른 집을 몰래 전세로 내다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참, 요즘 사위들이 어떻게 된 건지. 불례 씨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진호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든 가운데 진호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진호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이 집을 그냥 놔두면 관리도 안 되고 도둑도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나서 관리도 하고 그 돈으로 장모님께 용돈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불례는 진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용돈을 준다고? 그럼 그 전세금은 어디 있어요? 그건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어요. 장모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해를 받을 줄 몰랐네요. 만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그 돈 가져와 봐. 정말로 장모를 위한 거였다면 말이야. 진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전세금은 이미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해버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뒀거든요. 진호가 변명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정기예금? 그럼 해지하면 되는 거 아냐? 이장님이 물었습니다. 그때 마을 끝에서 미숙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진호가 급히 전화를 걸어 불렀던 것입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숙은 숨을 헐떡이며 불례에게 달려왔습니다. 불례는 딸을 보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딸마저 남편 편을 든다면 정말 절망적일 것 같았습니다. 미숙아, 내 남편이 우리 집을 전세로 내줬어. 우리 몰래 말이야.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미숙은 진호를 바라봤지만 진호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미숙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근 들어 남편이 갑자기 여유가 생겼던 것, 새 차를 바꾸겠다고 했던 것,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설마 정말로?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백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정말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야.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이 급했어.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어머니를 속이고 집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불레는 딸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미숙아,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 내 남편 편을 들 거야? 아니면 옳은 일을 할 거야? 미숙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러더니 진호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야. 어머님께 사과하고 집을 돌려드려야 해. 하지만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숙아, 넌 상황을 몰라. 이미 전세금은 사용했어. 지금 당장 돌려드릴 수가 없다고. 이 말을 들은 불레와 만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사용했다고? 만수가 지팡이를 떨며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는 얘기잖아.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사기네. 불레 씨를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진호는 몰린 상황에서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모님, 이건 다 장모님을 위한 거였어요. 이 집에서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전세금 받아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시고 나머지 돈으로 투자하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었다고요. 투자? 불레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투자라는 게 내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였겠지. 진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고시원에서 춘식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마을에 소동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입니다. 상황을 파악한 춘식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로. 춘식이 진호에게 다가가려 하자 불레가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하세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불레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을 믿고 살아온 사위가 자신들을 이렇게 배신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미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냥 사인해줘요. 우리도 사정이 있잖아요. 남편 회사가 어려워서 정말 급했어요. 나중에 꼭 보상해드릴게요. 이 말을 들은 순간 불레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키우고 사랑한 딸마저 결국 남편 편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명백히 잘못된 일인데도 말입니다. 딸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단순히 남편을 감싸기만 한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미숙아, 불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평생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니? 미숙은 고개를 숙이며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참, 요즘 자식들이 어떻게 된 건지. 불레 씨 불쌍하네. 평생 고생해서 키운 딸한테 이런 대접을 받다니. 그 순간 춘식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여보, 불레가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충격과 스트레스가 쌓여 심장에 무리가 온 것이었습니다. 빨리 119에 신고해. 이장님이 소리쳤고 마을 사람들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불레는 의식을 잃은 남편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춘식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춘식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불레도 급히 구급차에 올라탔지만 딸과 사위는 뒤에 남겨둔 채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불레는 의식을 잃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춘식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괜찮아지실 거예요. 간호사가 불레를 위로했지만 불레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이런 일로 쓰러지다니 자신이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춘식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불레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거친 손, 평생을 농사일로 보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깨어나요.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요. 불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춘식은 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규칙적인 심전도 소리만이 병실에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 미숙이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봅니다. 엄마, 아버지는 어떠세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불레는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이 와줘서 고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시더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못 봤어요.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불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니. 내 남편은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아이들 보고 있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불레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진호는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불레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그 전세금으로 뭘 했는지 알고 있니?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 일로 돈이 필요했다고, 투자한다고. 투자? 불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정말 투자였을까? 아니면 다른 곳에 쓴 건 아닐까?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가자 미숙은 집으로 돌아갔고 불레는 홀로 병실에 남았습니다. 간병인을 쓸 여유도 없었고 남편을 혼자 둘 수도 없었습니다. 불레는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남편을 돌봤습니다. 새벽 무렵 불레는 손때 묻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 속에는 남편과 함께 모은 돈의 기록, 집을 지으며 찍은 사진들, 친정오빠와 나눈 서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이 담긴 소중한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을 넘기다 보니 집을 짓던 날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은 불레와 춘식이 땀을 뻘뻘 흘리며 벽돌을 나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집을 짓는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지킨 건 단순히 집이 아니었구나. 불레가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가족의 존엄이었어. 우리가 살아온 삶의 증거였고. 그 순간 불레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남편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삶의 터전이었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정직한 삶의 가치였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친정오빠와 주고받은 편지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집을 오빠 명의로 하기로 했을 때의 편지였습니다. 불레야,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힘들 때 오빠가 지켜줄게. 오빠의 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레는 그때의 오빠를 떠올렸습니다. 시집가는 불레를 걱정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집 명의를 자신 이름으로 해달라고 제안했던 오빠. 그때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오빠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았어. 정말로 이런 날이 오다니. 불레가 수첩을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강인한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싸워야 해. 우리 삶을 되찾아야지. 불레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착하고 순종적인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춘식이 살짝 눈을 떴습니다. 불레야. 춘식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여보, 깨어났네요. 불레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은 어떻게 됐어? 춘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불레는 남편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빠가 있잖아요.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춘식의 눈에서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래, 만수 형이 있지.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춘식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로 끝까지 가봅시다. 우리 존엄을 위해서. 불레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춘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 병실 창밖으로 새벽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불레와 춘식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춘식이 회복되어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불레와 만수는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전세 계약 무효 확인과 함께 박진호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진호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장모님, 이번 주말에 팔순 잔치를 하시죠. 제대로 준비해드리고 싶어요. 진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다정했습니다. 불레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팔순 잔치를 왜 갑자기? 장모님,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잔치는 마을 분들께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호의 말에 불레는 의구심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며칠 후 마을에는 팔순 잔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진호가 큰돈을 들여서 음식도 푸짐하게 준비하고 마을 회관도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래도 사위가 잘못을 뉘우치고 제대로 하려나 보다라고 수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불레와 만수는 진호의 속셈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효자 사위인 것처럼 보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레가 고마워하는 마음에 집 문제를 덮어두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팔순 잔치 당일 온 마을 사람들이 마을 회관에 모였습니다. 불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잔치 자리에 앉았습니다. 춘식도 아직은 몸이 완전하지 않았지만 불레 옆에 자리했습니다. 만수도 정장을 입고 묘의 팔순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진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을 분들. 오늘 장모님의 팔순을 이렇게 성대하게 치를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동안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더욱 효도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몇몇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집 전세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화려한 잔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진호가 불레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불레는 차갑게 받았지만 표면적으로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진호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마을 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동안 장모님 집 문제로 오해가 있었는데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화목하게 지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만수가 일어났습니다. 잠깐,
무슨 해결이 됐다는 거야? 만수의 목소리가 잔치 분위기를 갑자기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외삼촌, 오늘은 좋은 날인데 그런 이야기는. 진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좋은 날이라고? 내 동생을 속이고 집을 팔아먹은 놈이 무슨 좋은 날을 만들어? 순간 잔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장모님을 위해서. 그때 불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팔순 잔치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불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하고 당당했습니다. 이 집은 제 이름이 아니라 제 오빠 만수 오빠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례가 등기부등본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사위가 오빠 허락도 없이 몰래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그럼 불법이네? 진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자신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려던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 집 문서 원본이 여기 있다. 분명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이놈이 한 계약은 모두 불법이야. 만수가 서류를 흔들어 보이자 마을 사람들이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진호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로 장모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명의가 외삼촌이라는 것도 몰랐고요. 하지만 그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몰랐다고? 불례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서울로 보내고 몰래 계약을 했어요? 정말로 우리를 위한 거였다면 미리 상의했어야죠. 진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미숙이 울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잘못 봤어요. 미숙이 불례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불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숙아, 자식이라 해서 다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된 남편만 감쌌잖니. 이제 내 길은 내가 가거라.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평생 착하고 순한 불례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는 모습을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들 불례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호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돈은 썼다고요. 당장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돈을 썼다고? 이장님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는 거 아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나서 진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 불례씨 불쌍하네. 진호는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차갑고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미숙의 손을 잡고 잔치 자리를 황급히 떠났습니다. 잔치 자리는 조용해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불례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역시 불례 아지매답네. 잘하셨어요. 불례는 마을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팔순 잔치에서 진실이 밝혀진 후 마을은 며칠 동안 이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례의 용기를 칭찬했고 진호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불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호가 사기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고 전세 계약은 무효 처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진호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이미 돈을 탕진해서 당장 변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레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집은 원래 소유주인 정만수님께 돌아갑니다. 전세 세입자들에게는 계약 무효 통지를 했고 한 달 내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다만 전세금은 박진호가 배상해야 하죠. 한편 미숙은 남편의 사기 행각이 밝혀진 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진호는 불레의 집 전세금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돈을 빌리고 투자 사기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고 가정은 완전히 파탄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숙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미숙의 모습을 보며 불레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불레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미숙아, 내가 미안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야. 내 남편이 한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였어. 그리고 내가 그 편을 들었다는 것도 엄마는 잊을 수 없어.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아이들도 있고. 미숙이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불레는 한참을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해결해야지. 엄마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 다만 손주들은 잘못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만큼은 굶지 않게 해줄게. 결국 미숙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진호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레는 딸에게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숙이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전세 세입자들이 이사를 갔고 불레와 춘식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선 집은 조금 낡아 보였지만 여전히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여보, 드디어 집에 돌아왔네요. 불레가 마당에 서서 봉숭아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봉숭아꽃은 여전히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춘식도 평상에 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만수도 동생의 집 되찾기를 축하하러 왔습니다. 불레야, 고생 많았다. 그래도 우리가 이겼잖아. 만수의 얼굴에는 뿌듯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덕분이에요. 오빠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말 마라. 가족끼리 당연한 일 한 거지. 만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조심해야 해.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돼.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호가 다른 사기 사건들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비록 전세금을 즉시 돌려받기는 어렵지만 법적 정의는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가끔 아이들과 함께 외할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불레와 미숙 사이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언제쯤 저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미숙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불레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저도 이제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아이들도 제가 책임지고 키울게요. 미숙의 말에 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이제는 정말로 어른이 되어야 할 때야. 가을이 깊어지면서 불레의 일상도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에 채소를 돌보고 춘식과 함께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고시원에서의 힘든 시간들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저녁 불레는 마당에 앉아 봉숭아꽃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빼앗기지 않을 거야. 우리 노년, 우리 존엄은 우리가 지킨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춘식이 부엌에서 나와 불레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우리가 이번에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맞아.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춘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마당의 봉숭아꽃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면서 마을에는 평온한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불레와 춘식의 집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마당의 봉숭아꽃은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불레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팔순의 나이에 깨달은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카메라는 서서히 멀어지며 평온한 마을의 밤 풍경을 담아냅니다. 불레와 춘식의 굳건한 뒷모습이 실루엣으로 남으며 잔잔하지만 힘있는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